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유목민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수문제 양견, 중국 역사에서 가장 저평가된 황제라고 말되어지는데요. 그만큼 역설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많이 세웠다는 얘기도 되겠죠. 자, 이 수문제 양견은요, 우리 고구려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구려와 중원을 통일했던 수나라 당나라와 70여 년에 걸친 패권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전쟁의 서막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수문제 양견입니다. 이 이야기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문제 양견의 치적을 먼저 살펴보지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위진 남북조 시대의 대혼란기를 마무리하고 중국 전체를 다시 통일했던 나라가 바로 수나라고요. 그 수나라를 열었던 사람이 바로 수문제 양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한마디로 정리가 다 되겠죠. 위진 남북조의 혼란기를 통일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국시대 또 5, 16국 시대, 남북조 시대에 걸쳐서 약 45개 왕조의 235명의 군주가 명멸했던 370년의 대혼란기인 위진남북조 시대를 정리하고 통일왕조를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수문제 양견입니다. 이 양견은요,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북주의 공신에서 후에 수나라를 세우게 되죠. 557년 우문호가 우문각을 황제로 세우고 북주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때 우문호를 도와서 북주를 세웠던 공신 중에 독고신과 양충이 있었는데요. 독고신은 유명한 당대 최고의 선비족 군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양충은 정확하게 선비족인지 한족인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한족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독고신과 양충이 우문호를 도와서 북주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 양충의 아들이 바로 수문제인 양견이 되겠습니다. 그때가 17살인데 자, 북주를 세운 공로로 양충은 수국공이 되었고요. 양견은 당시 군 서열로 따지면 2위 또는 3위에 해당하는 표기장군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북주의 명문 가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독고신과 양충이 서로의 자식들을 결혼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독고신의 딸 독고가라와 양충의 아들 양견이 서로 결혼을 하면서 당대 최고의 세력 가문들이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독고가라는 굉장히 유명한 황후가 되는데요. 독고황후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드라마로도 여러 편 제작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황후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동영상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요, 이때 양견과 독고가라가 결혼을 했는데 그 양견의 딸이 북주 황실에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양견의 입장에서는 행운이 겹치게 되죠. 자기의 딸의 남편이 황제로 즉위합니다. 그래서 그는 당대 최고의 세력 가문에서 더더욱 입지를 굳히게 되는 것이죠. 북주 왕조에서 양견의 입지가 더욱더 굳건해졌습니다. 자, 양견의 입지가 너무 굳건해지니까 황제가 의심을 하게 되고 여러 차례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요, 장인을 의심하면서 일부러 황후를 모독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장인이 들어오자 일부러 황후를 모욕을 해서 만약에 낯빛이 변하면 죽여버리라 라고 부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양견이 입조해서 자기 딸이 모욕을 받는 그런 순간을 보면서도 낯빛이 하나 변하지 않고 잘 참아냅니다. 황제의 이런 견제를 받을 정도로 양견의 위세가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 선제가 또 황제의 실증이 났는지 자기 아들 7살 아들에게 양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자기 손잡벌 되는 우문현이 새로 황제가 된 것이죠. 이때 양견은 선제의 유언을 위조해서 섭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북주를 완전히 통합을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지방에 분봉되었던 5 우문왕을 무찌른 후에 수왕을 거쳐서 581년 수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 똑같이 숫자인데요. 쉬어갈 척이 불길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빼고 이 숫자를 활용해서 수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수문제 양견이 남북조 시대 북쪽을 수나라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하게 되고요. 이어서 남쪽의 진왕조마저 통합을 해서 명실상부하게 수나라가 370년 동안 갈라져 있었던 중국 대륙을 수나라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통합 자체가 수문제의 가장 큰 업적이 되겠죠. 수문제는 애써 이룩한 통일제국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이전의 군주와는 확연히 차별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 그의 안에 독고 황후의 입김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독고 황후도 굉장히 검소한 연이거든요. 먼저 사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솔선수범해서 반찬이 하나뿐인 식사를 하면서 낡은 옷을 그대로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궁녀들에게도 화장을 하거나 비단 옷을 입는 것을 엄격하게 단속해서 황실 먼저 검소한 것을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부귀 시절부터 균전제를 실시를 했었는데요. 그 균전제를 귀족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확대 실시를 해서 소규모 자작농들을 대규모로 늘리고 민생 안전을 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세금 감면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중국 전체 역사에서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강남이 개발되는 거죠. 소위 장강 이남의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굉장한 곡창지대를 갖게 되는데 세금을 낮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조 이후에 일반 사람들은 더 살기가 넉넉해진 것이죠. 세금을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가 차고 넘쳐서 곡물창고를 새로 지을 만큼 풍족한 재정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것은 서구 학자들이 더 평가하는 부분인데요. 국품중정제에서 과거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벌 귀족들의 기득권에 맞서서 왕권을 강화할 아주 유용한 수단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이 국품중정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벌 귀족들의 자제들이 추천을 해서 관료 집단을 꾸리는 것인데 국품중정제를 폐지하고 과거제를 실시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문벌 귀족들의 기득권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제를 실시했는데 이 과거제는 이 이후에 동아시아 질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 과거제는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재밌게도 중국이나 동아시아권보다는 서구권에 더 평가를 받습니다. 이 수문제 양견이요. 왜 그러냐면 자 유럽의 역사를 보면 비슷한 시기에 유럽은 카를로스 대제가 통합을 합니다. 유럽 전체를요. 그래서 프랑크 왕국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너무 영토가 넓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통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동프랑크, 서프랑크 뭐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죠. 나누게 되고요. 오늘날 유럽에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중국은 수문제에 의해서 재통합되면서 현재까지 거대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구 사람들의 눈에 보면 수문제가 더 위대한 황제로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후에 당나라 시대의 수나라 역사를 쓴 수서에 의하면 문제의 통치 시기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약에 힘쓰고 부역을 균평하게 하여 창고가 가득 차고 법령이 잘 시행되어서 군자는 모두 살아감을 즐거워했고 백성은 각기 그 생업의 안정을 찾았던 그런 시기다. 그리고 조야 모두가 즐거워하여 20년간 천하가 무사하더라 라고 수서에 이 수 문제의 시기를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 문제의 외교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당대에 북방에는 돌골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돌골과 서돌골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북위 말기 이래로 막대한 양의 조공을 이제 돌골족에게 바쳤었거든요. 그것을 과감하게 중단시키고 이간책을 써서 소돌골과 동돌골 사이를 반목과 분열을 시키면서 이제 돌골족을 효율적으로 제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개황이 이때 문제가 사용했던 연호인데요. 이때를 일컬어서 개황성세, 이제 태평성대를 말하는 것이죠. 얼만큼 이 시대가 풍요로운 시대였냐면, 자, 이 표를 잠깐 보시면요, 수문제 9년 때 호수가 712만 호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606년에 수양제 2년 때 890만 호가 되었습니다. 인구가 3100에서 4600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제 초기로 기준으로 삼으면요, 거의 2배의 인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럴 정도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날 정도로 이 시기에는 확연한 그런 태평성대의 기운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수문제는 아주 뛰어난 황제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한나라 초기에 문경지치 또 소위 정관의 치라고 하는 당태종 시기에 버금가는 그러한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이 수문제 양견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통일되자 그 당대 동북아의 강대국이었던 고구려와
세력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먼저 치열한 눈치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영양왕과 수문제의 탐색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서로의 사실을 보내면서 상대국의 상황을 파악하느라 서로 눈치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안 되겠다고 생각되었는지 수문제가 서신을 영양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요수가 장강보다 넓다고 생각하느냐? 고구려가 진나라보다 인구가 많은 줄 아느냐?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수나라가 북쪽을 통일하고 남쪽의 진나라를 정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고구려는 이 남쪽의 커다란 이 진나라보다 넓지도 않고 인구수가 그거보다 많지도 않다. 너희들 그에 비하면 소국이다. 우리가 너희들을 언제든지 정복할 수 있다라고 위협하고 있는 그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조공을 해라. 조공을 거역하시 군사를 동원해서 황족 중 한 명을 고구려왕으로 앉히겠다라고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고구려가 냉정하게 이것을 거절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마침내 1차 고구려 수나라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수문제는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군대를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접하자 영양왕이 먼저 선수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598년 고구려는 말갈병 1만 명을 동원하여서 요서 지역의 임류관을 선제 공격합니다. 임류관이 여기 있네요. 요서 지역의 임류관을 선제 공격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차피 전쟁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적군들을 후방 쪽에 두고자 하는 고구려의 선제 전략이었겠죠. 자, 그러면서 수문제는 먼저 선제 공격을 받자 한왕 양양,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과 강세적을 대원수로 임명하고 주라우라는 사람에게는 수군을 맡겨서 수륙 양면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약 30만 명을 동원해서 고구려를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이 너무 허망하게 끝나요. 중국지 기록에 따르면요. 육군은 요동으로 진격을 해 가다가 홍수를 만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요솥지방에서, 이게 요동지방으로 넘어가지도 못하고요. 홍수를 만나서 보급이 끊어지고 거기다가 수많은 질병을 만나게 돼서 그만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수군도 산둥반도에서 출발해서 평양을 향해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되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참 공교롭습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고구려를 침범하지도 못하고 고구려 영내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1차 전쟁이 허망하게 끝났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수나라 기록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지 신채호 선생님은 이것을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라우가 이끄는 수나라 수군이 고구려 강희식 장군이 이끄는 고구려 수군에게 격파되고요. 보급로가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퇴각을 했는데 육군이 양양의 육군을 고구려군이 참패시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신채호 선생님의 이야기가 더 맞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 수나라 수서의 그 기록은 너무 공교롭습니다. 육군, 수군 모두가 다 우연에 의해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무튼 1차 고구려 수나라 전쟁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수문제의 이야기에서 독고황후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는 아주 소문난 공처가였다고 합니다. 17세에 독고 가문의 유력한 딸이었던 독고 가라와 결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요, 이 여인이 굉장히 강성 여인이었습니다. 결혼 조건이 뭐냐면 나 위에 어떤 여인에게서 자식을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결혼 조건이었어요. 이것은요, 당대의 유목민들의 아마 관습도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여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원지대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일이 많이 구분되지가 않기 때문에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여자 여권도 남자 못지않게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아마 그런 전통이 남았는지 결혼 조건이 나 이외에 어떠한 여인에게도 자식을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문제도 양견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황제치고는 중국 역대 황제치고는 후첩이 가장 적은 황제였고요. 실제로 그가 낳은 5명의 자식들이 모두가 다 이 독고 황후를 통해서 낳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는 늘 자랑처럼 한 여인에게서 황후에게서 자식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은 서로 왕권을 놓고 다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커다란 착각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요. 그리고요, 581년 북주 시절 때 이야기입니다. 양견이 외손자 정제를 몰아내고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이때
밀서를 보내게 됩니다. 자기 남편에게. 이 독고황후가요. 당신은 이미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처지이니 이제는 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이제는 당신은 결단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 남편을 격려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격려를 받고 이제 결행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황후가 되었는데요. 아름다운 외모와 단정한 몸가짐과 착한 품성 그리고 똑똑하면서도 현명했습니다. 더군다나 근검절약을 했습니다. 이것을 영향을 받아서 황제도 굉장히 근검절약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근검절약하고 사치를 멀리하는 어진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아주 존경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문제 양견 옆에서 아주 유능한 참모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독고황후는요. 늘 함께 출퇴근을 했다는 것이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직접 황제가 세수한 물과 의복을 챙긴 다음에 같이 가마를 타고 조정에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정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조정에 들어갈 때면 그녀도 남편과 함께 대전 바깥까지는 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정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겠죠. 아무리 황후가 힘이 세도 그것은 허락될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정무를 볼 때 바깥에서 기다립니다. 자, 자기 처소에서 기다리다가 혹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들 자꾸 보내서 자기가 또 소식을 넣어야 될 일이 있으면 자기 의견을 말해야 될 일이 있으면 남편에게 또 의견을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사를 다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요. 금실이 매우 좋아서 밤이 깊으면 서로 안고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남녀 평등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요. 남편을 한마디로 손에 쥐고 살았던 여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자, 한 번은요. 이 문제가 아주 총애하던 후궁이 있었습니다. 질투심이 불타올라서요. 이 독고황후가 후궁의 목을 베고요. 그 후궁의 목을 상자에 넣어서 남편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기겁을 하고요. 이 문제가 문을 박차고 나가서 말을 타고요. 산속으로 막 도망을 갑니다. 이 이야기는 정사 역사에 보면 황제가 화가 나서 산속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야사에서는요. 자기 아내가 무서워서 산속으로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산속에 도망가서 이런 얘기를 자기 신하에게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천하를 다 가졌지만 자유를 가지지는 못했다. 그러니까요. 옆에 재상 고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황제의 마음을 달랩니다. 일개 부인의 일로 천하의 정치를 벌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황제의 마음을 달래서 겨우 궁궐 안으로 데려왔는데요. 일개 부인의 일로라고 하는 이 말이 독고황후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독고황후가 이 재상 고경을 죽여버립니다. 자기를 모욕했다는 죄목으로요. 그럴 정도로 이 독고황후는 황제를 굉장히 옆에서 지근거려서 도왔던 아주 현명한 여인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질투심도 대단했던 그리고 자부심도 대단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독고황후와 문종 모두가 다 백성들에게 상당한 존경을 받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성인이다. 또 황제가 두 명이다. 이런 칭송을 당대 백성들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튼요. 이 독고황후는 602년에 59세로 사망을 하게 되고요. 묘선보살의 현실이다라고 칭송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백성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그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한 2년 정도 후에 이 문제도 역시 아내를 따라서 죽고 맙니다. 자, 그런데요. 그 뒤에 수양제라고 하는 정말 최악의 폭군이 나오죠. 중국 역사의 통틀어서도 최악의 폭군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가 이 두 부부가 굉장히 정치를 잘했지만 자식 농사는 굉장히 잘못 지었던 것 같아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방탕한 탕아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후에 양제가 되는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요. 아주 간교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부견자. 자, 그래서 아비는 범인데 새끼는 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훌륭한 아버지에 비해서 자식은 그렇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문제의 아들 양제는 아주 폭군이었고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동영상에서 양제를 다룰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